우선 3장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의 요구사항의 해결 및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위해 단위 기능을 하는 모듈 간의 연계와 통합을 의미를 한다. 자, 이거 뭐죠? 그쵸. 통합 구현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보면은 시스템 아키텍처 구성 및 이제 송수신 방식, 모듈 구현 방식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구축 환경과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설계해야 한다. 였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구현에 관련된 다음 설명에서 괄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입니다. 웹페이지의 기본 형식인 HTML의 문법이 각 웹 브라우저에서 상호 호환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와 SGML의 복잡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된 뭐뭐는 다른 특수한 목적을 갖는 마크업 언어이다. 원활한 데이터의 연계를 위해 송수신 시스템 간에 전송되는 데이터가 동일한 구조로 구성될 수 있도록 형태를 정의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이래서 유니코드 문자, 뭐뭐 파서, 마크업과 내용, 엘리먼트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 얘 같은 경우에는 트리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서 상위 태그는 여러 개의 하위 태그를 또 가질 수가 있고 사용자가 직접 문서의 태그를 정의를 할 수도 있으며 다른 사용자가 정의한 태그를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자 우리 SGML이 뭐였었죠?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을 하는 멀티미디어 전자 문서들을 이제 다른 기종의 시스템들과 정보 손실 없이 효율적으로 전송하고 저장하기 위한 자동 처리하기 위한 언어를 이제 우리가 SGML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개의 복잡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마크업 언어 마크업 언어만 영어로 바꿔도 마크업 언어가 되겠죠. 자 뭐예요? 그쵸 XML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면은 통합 구현과 관련하여 다음 설명에 괄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답을 쓰시오입니다. HTTP, HTTPS, SMTP 등을 사용을 해서 XML 기반의 메시지를 네트워크상에서 교환하는 프로토콜. 자, 얘 뭐죠? 자, 우리 웹 서비스 세 가지 해가지고 공부를 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우리 어떤 거를 공부를 했었냐면은 SOAP, WSDL, UDDI 이렇게 세 가지를 공부를 했었고 자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웹 서비스 간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규칙, 프로토콜 그리고 주로 XML 형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이 친구 느리지만 보안성과 신뢰성이 높고 최근에는 이제 무거운 구조의 수압 대신에 이제 레스트풀 프로토콜을 이용을 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얘에 대한 정답은 그쵸. 수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는 웹 서비스와 관련된 서식이나 프로토콜 등의 표준적인 방법을 기술을 하고 게시하기 위한 언어다. 자, 그래서 수압, XML 스키마와 결합을 해가지고 인터넷에서 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우리 웹 서비스의 기능, 위치, 호출 방법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는 XML 문서. 이 웹 서비스는 어떤 기능을 제공을 하고 어떻게 호출해? 라는 걸 알려주는 친구. 그렇죠. WSDL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소프트웨어 설계의 아키텍처, 이제 사장의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자, 그럼 UDDI는 뭐였었죠? 우리 세 가지가 세트였었으니까. SOA, WSDL, UDDI. UDDI는 그 웹 서비스를 등록을 하고 검색할 수 있는 전화번호부 같은 저장소다. 자, 그래서 사용자는 UDDI에서 필요한 웹 서비스를 찾아가지고 WSDL을 확인을 하고 설명서 확인을 하고 SOAP으로 호출을 한다.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만약 내가 배송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러면은 UDDI에 배송 관련된 웹 서비스 검색하고 찾은 URL에 접속을 해가지고 WSDL 그 설명서 읽고 SOAP으로 요청을 전송을 한다. 자, 그래서 우리 UDDI는 웹 서비스의 검색 기능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이것까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착착착 이 세 가지는 다 외우고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아마 SOAP은 메시지 요청 응답, 그리고 청식이라는 게 XML이고 통신, 프로토콜, 규칙 이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로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웹 서비스 세 가지는 꼭 외워두셔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대한 기본 원리 중 추상화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입니다. 자, 우리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설계 기본 원리 총 4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냐라고 하면은 모듈화, 추상화, 단계적 분해, 정보 은닉 이렇게 4가지가 있었고 그 중에서 추상화는 문제의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을 설계한 후 차례로 세분화하여 구체화시켜 나가는 것을 이제 우리가 추상화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안 중요한 것보다 중요한 것들. 자, 그리고 다른 모듈이 모듈 내부의 절차와 자료들의 정보에 접근 및 변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기법으로 모듈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하나의 모듈이 변경되더라도 다른 모듈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수정, 시험, 유지 보수가 용이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의 기본 원리. 정보가 감추어져 있어요. 다른 모듈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이거 뭐죠? 내부에 있는 절차와 자료들의 정보를 감추고 싶어서 다른 친구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거. 정보 은닉이죠. 자, 그러면은 모듈화는 뭐였었어요? 소프트웨어의 성능 향상, 시스템 수정, 재사용, 유지 관리 등이 이제 용이하도록 시스템의 기능들을 잘게 모듈 단위로 나눈 거를 이제 우리가 모듈화라고 이야기를 했고 단계적 분해는 문제를 상위의 개념으로부터 하위의 개념으로 구체화시키는 분할 기법을 이제 우리가 단계적 분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4가지 받고 그 다음은 이제 애플리케이션 개발 과정 중에 수행되는 작업들을 순서에 관계없이 나열을 한 것이다. 다음 중 상위 설계에 포함되는 작업들을 모두 골라 작성하시오입니다. 자, 우리가 얘는 크게 나가지는 않았었는데 우리 상위 설계라고 하는 친구는 뭐였냐면은 아키텍처 설계하고 예비 설계하는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조를 설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하위 설계라고 하는 것은 모듈을 설계하고 상세적으로 설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내부 구조, 행위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상위 설계는 그래서 구조, DB,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며 하위 설계는 자료 구조, 알고리즘, 컴포넌트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위 설계에 포함되는 작업이라고 한다면은 인터페이스 설계 그리고 아키텍처 설계가 되겠죠. 여기서 뭐 컴포넌트라던가 알고리즘이라던가 자료 구조는 다 하위 설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아키텍처 패턴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아키텍처 패턴은 뭐였냐면은 아키텍처를 설계를 할 때 참조할 수 있는 이제 전형적인 해결 방식이었었고요. 우리가 어떤 거 공부했었냐라고 하면은 레이어 패턴. 그래서 우리 OSI 7계층 공부했었고, 그리고 클라이언트 서버 패턴, 그리고 파이프 필터 패턴, 모델 뷰 컨트롤러 패턴, MVC 패턴 공부했었고, 마스터 슬레이브 패턴, 브로커 패턴, 피어 투 피어 패턴, 이벤트 버스 패턴, 블랙보드 패턴, 인터프리터 패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갔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서브 시스템이 입력 데이터를 받아 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시스템에 넘겨주는 과정을 반복하는 아키텍처 패턴을 쓰시오입니다. 자, 이거 뭐죠? 자, 우리가 입력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그 결과를 다음 시스템으로 넘겨주고 또 받아서 다음 시스템한테 넘겨주고 얘 계속 이렇게 진행하는 거. 그쵸? 파이프 필터 패턴이죠. 자, 그리고 우리 MVC 패턴은 서브 시스템을 3개의 컴포넌트로 구조화한 패턴이래요. 자, 이때 MVC, 요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써라 라는 건 거죠. M이 뭐죠? 그쵸. 모델. 그리고 V는? 그쵸. 뷰. 그리고 마지막 C는 컨트롤러였었죠. 자, 그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게 되면요. 자, 객체 지향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하나 이상의 유사한 객체들을 묶어서 하나의 공통된 특성을 표현을 하며 데이터를 추상화하는 단위로 사용이 되는 객체 지향의 구성 요소. 얘 뭐였죠? 그쵸, 클래스죠. 자, 우리 클래스 꼭 외워둬야 된다고 했습니다. 클래스는 공통된 속성과 연산을 갖는 객체의 집합, 그리고 그 각각의 객체들이 갖는 속성과 연산을 정의하고 있는 틀, 그리고 데이터를 추상화하는 단위로 사용이 되는 친구. 이게 바로 클래스. 자, 그리고 다음 설명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객체 지향의 특성을 쓰시오였습니다. 자, 얘는 뭐냐? 인터페이스가 단순화된다. 소프트웨어 재사용성이 높아진다. 변경 발생 시 오류의 파급 효과가 적다. 정보 은닉과 관계가 있다. 외부에서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서 인터페이스를 제외한 세부 내용을 은닉하는 것. 우리 알약을 생각을 했을 때 그 알약 안에 있는 내용물, 세부 내용들 못 사용하게 하는, 은닉하는 것. 이거 뭐예요? 그쵸, 캡슐화죠, 캡슐화. 이 외에도 어떤 특징들이 있었어요? 우리 객체지향, 상속, 상위 클래스의 모든 속성들, 연산들, 하위 클래스가 물려받을 수 있었던 거. 그리고 다형성, 하나의 메시지에 의해, 하나의 메시지에 대해서 각각의 객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방법으로 응답할 수 있는 능력. 그럼 객체지향의 객체는 뭐였죠? 데이터와 그것들을 처리하기 위한 함수를 묶어놓은 소프트웨어 모듈을 이제 우리가 객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객체지향 기법에서 연관성을 나타내는 표현들 중에 부분, 전체, 관계 또는 부분의 관계로 설명되는 연관성을 쓰시오입니다. 자, 우리 이거 어떤 거였냐면은 연관성의 종류 해가지고 총 5가지 공부를 했었습니다. 연관화, 분류화,
집단화, 일반화, 특수화, 상세화. 자, 그래서 연관화는 두 개 이상의 객체가 상호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를 한다. 분류화는 동일한 특성을 갖는 객체들을 모아가지고 구성을 한다. 집단화는 그 관련 있는 객체들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상위 객체를 구성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일반화는 공통적인 성질들로 추상한 객체, 상위 객체를 구성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시로 보면은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라떼, 에스프레소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던 친구들. 자, 그리고 특수화, 상세화라고 하는 거는 상위 객체를 구체화를 해서 하위 객체를 구성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 자,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 전체, 부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집단화에 대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관련 있는 객체들을 묶어서 하나의 상위 객체를 구성을 하겠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패키징입니다. 자, 소프트웨어 패키징이란 모듈별로 생성한 실행 파일들을 묶어 배포용 설치 파일들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 소스 코드는 향후 관리를 고려를 하여 모듈화하여 패키징을 한다. 모듈화는 모듈 간 뭐뭐의 최소화와 모듈 내의 요소를 뭐뭐를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를 한다. 자, 우리 모듈이라고 하는 거는 그 모듈화를 통해서 분리가 된 그 각각의 기능들을 이제 우리가 모듈이라고 얘기를 하죠. 한 가지의 기능. 그 모듈들의 기능적 독립성은 그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모듈의 기능이 서로 독립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이 모듈의 독립성은 뭐와 뭐에 의해 측정이 되죠? 자, 우리 모듈과 모듈 사이에 요거를 측정하는 게 뭐였어요? 결합도. 자, 그리고 그 모듈 내에 요 세부적인 각각에 있는 기능들이 이제 뭉쳐졌느냐 떨어져 있느냐 이것들을 확인을 하는 게 응집도였었죠. 자, 그래서 모듈화는 우선 모듈의 독립성이 높아야 된다라는 게 목적인 건데, 모듈의 독립성이 높아지려면은, 자, 그러려면 모듈의 과도한 상호작용은 배제를 하고 하나의 기능만 수행을 해야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듈 간 뭐를 최소화해야 하나요? 그렇죠. 결합도는 최소화를 해줘야 되고, 모듈 내 요소들,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야? 꽉 뭉쳐져 있어야 된다는 건 거죠. 그걸 측정하는 게 응집도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합도라는 거는 모듈 간에 의존하는 정도라는 거, 오케이, 알겠어. 결합도는 약할수록 품질이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강할수록 품질이 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순서. 자스, 제, 외, 공내. 자스, 제외, 공내 이 순서대로 결합도가 약하고 결합도가 강하게 되는 건 거죠. 자료 결합도가 가장 결합도가 약하고 내용 결합도가 가장 결합도가 강했었습니다. 자, 우리 뭐뭐는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로 데이터, 지역 변수 등을 직접 참조하거나 수정할 때의 결합도, 데이터와 지역 변수를 공유하는 거. 자, 얘 뭐예요? 그 내부에 있는 자료들을 직접적으로 참조하는 거. 얘는 가장 결합도가 강했던 내용 결합도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그리고 얘는 배열이나 레코드 같은 자료 구조가 전달이 됐대요. 이제 데이터 전체는 아니고 자료 구조가 전달된 경우. 이건 뭡니까?
그쵸. 스탬프 결합도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는 파라미터가 아닌 모듈 밖에 선언된 전역 변수를 사용을 해서 전역 변수를 갱신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때의 결합도, 전역 변수라고 하는 키워드가 사실 나오게 되면은 얘는 공유 결합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결합도 총 6가지. 자, 내용 결합도는 내부에 있는 코드를 직접적으로 참조하는, A가 B의 변수에 직접 접근하는. 자, 그러면은 공통 변수는 뭐다? 공통 결합도는 뭐다? 전역 변수를 공유를 한다. 그래서 A와 B가 같은 전역 변수를 사용하는 건 거고, 외부 결합도라고 하는 거는 외부 장치, 포맷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해서 두 모듈이 같은 외부 파일 구조를 사용을 하며, 제어 결합도라고 하는 거는 제어 정보를 인자로 전달을 해서 A가 B한테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할지 지시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스탬프 결합도라는 거는 필요 이상으로 자료 구조를 전달하는 거고, 자료 구조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면은 스탬프 결합도. 그래서 뭐 레코드 전체 전달한 후에 일부만 사용하는 것들, 이런 게 이제 스탬프 결합도인 거고요. 자료 결합도라고 하는 거는 진짜 딱 필요한 데이터만 전달한다. 뭐 내가 이름과 나이 데이터만 전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나이만 전달을 하겠다라는 건 거죠. 자, 결합도의 종류 중에서 단순 처리 대상인 데이터만 전달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가 결정을 하는 제어 요소가 전달되는 결합도, 결국에는 제어 결합도겠죠. 자, 걔 영어로 쓰게 되면, 자, 우선 내용 결합도, 스탬프 결합도, 공통 결합도였었고, 그 다음 문제는 제어 결합도, 컨트롤, 커플. 커플링 결합도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펜인, 펜아웃에 대한 내용인 거죠. 자, 우리 펜인은 어떤 모듈을 제어하는 모듈의 수였었고, 펜아웃은 어떤 모듈에 의해 제어되는 모듈의 수를 의미를 했었습니다. 자, 모듈 관계를 표현한 시스템 구조도를 참고를 해서 펜인이 이 이상인 모듈을 쓰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펜인은 들어오는 개수 쓰면 되고, 펜아웃은 나간 개수 쓰면 되는데, 들어오는 게 2개 이상인 거 뭐뭐 있죠? 그쵸? F 여기 하나, 2개 들어오니까 얘에 해당되고, 그 다음 H 하나, 2개 지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FH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애플리케이션 테스트에 사용이 되는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라는 겁니다. 자, 그대로 써볼게요. 우리 테스트 케이스는 구현된 소프트웨어가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준수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 항목에 대한 명세서를 이제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그 특정 요소에 대한 검증이나 누락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불필요한 검증이 반복되지 않겠죠. 그래서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특징들이 있었고, 그 안에는 뭐 입력 데이트 테스트 조건, 그리고 얘네들을 수행을 했을 때에 예상되는 출력 결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됐었습니다. 자, 다음 설명에 가장 부합하는 용어를 쓰시오입니다. 자, 여러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듈을 의미를 하며 자주 사용되는 계산식이나 사용자 인증과 같은 기능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재사용성의 확보와 중복 개발 회피를 통해 프로그램 개발에 소요되는 자원을 절약할 수 있으며 구현 시 다른 개발자들이 해당 기능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명세기법을 준수해야 한다. 자, 이거 뭐죠? 그쵸.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듈. 말 그대로 공통 모듈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디자인 패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디자인 패턴은 우리 모듈 간의 관계 및 인터페이스를 설계할 때 참조할 수 있는 전형적인 해결 방식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었고, 얘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됐었어요. 패턴이. 생성, 구조, 마지막? 그쵸. 행위 패턴이었죠. 자, 그래서 디자인 패턴 분류 세 가지를 쓰시오라고 하는 것도 아래 써보면은 그대로 생성 패턴, 구조 패턴, 그리고 마지막 행위 패턴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디자인 패턴에 대한 다음 설명에서 괄호 1, 2번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입니다. 자, 무슨 패턴은 구현부에서 추상층을 분리를 하여 서로가 독립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구성한 패턴으로 기능과 구현을 두 개의 별도 클래스로 구현한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친구. 그쵸, 브릿지 패턴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무슨 패턴은, 그럼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브릿지 패턴은 생성, 구조, 행위 패턴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생성? 아니죠. 구조에 해당이 되죠. 자, 우리 생성에 해당되는 친구는 총 5가지였었습니다. 추상 팩토리, 빌더, 그리고 팩토리 메소드, 프로토타입, 싱글톤. 여기에 브릿지 있나요?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브릿지는 구조 패턴에 해당이 되고 구조 패턴은 어댑터, 브릿지, 컴포지트, 데코레이터, 퍼사드, 플라이웨이트, 프록시 패턴 이렇게 총 7개였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무슨 패턴은 한 객체의 상태가 변화하면 객체에 상속된 다른 객체들의 변화된 상태를 전달하는 패턴으로 1대다 의존성을 정의를 한다. 주로 분산된 시스템 간에 이벤트를 생성, 발행하고 이를 수신해야 할 때 이용을 한다라는 친구. 그쵸. 얘는 옵서버에 대한 패턴이었었죠. 자, 그러면 옵서버에 대한 패턴은 어디에 해당이 된다? 그쵸. 행위에 대한 내용이었었죠. 자, 그럼 행위 패턴은 총 몇 개였었어요? 11개였었죠. 자, 그래서 우리 생성에 5개, 구조에 7개, 그리고 행위에 11개. 그래서 행위 패턴에는 책임 연쇄, 커맨드, 인터프리터, 반복자, 중재자, 메멘토, 옵서버, 상태, 전략, 템플릿 메소드, 방문자 이런 식으로 있었고 사실 옵서버는 이벤트 생성, 발행, 수신이라고 하는 키워드 나오게 되면은 바로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 문제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그 행위 패턴들, 디자인 패턴 중요하니까 외워두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디자인 패턴에 관련된 다음 설명에서 괄호에 들어갈 알맞은 패턴을 쓰시오. 디자인 패턴은 모듈 간 관계 및 인터페이스를 설계할 때 참조할 수 있는 전형적인 해결 방식 또는 예제를 의미를 한다. 그중 무슨 패턴은 클래스나 객체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방법이나 책임 분배 방법을 정의하는 패턴으로 인터프리터와 옵서버, 커맨드 등이 이 예에 해당이 된다. 우리 방금 전에 옵서버 무슨 패턴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습니까? 그쵸. 행위 패턴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문제 정답은 행위입니다. 자, 사실 지금 보면은 디자인 패턴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문제로. 그렇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결합도, 응집도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네 문제였었고요. 자, 여기서 이제 3, 4장 문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